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남동에서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희 부부는 5년 전부터 조카를 키우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형님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조카를 키운다고 하면 마치 저를 마더 테레사라도 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요. 사실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조카를 키우게 된 것도 제가 원해서 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조카를 맡아 키우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조카 덕분에 기적적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으니 세상 참 모를 일이죠. 도대체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저희 아주버님 덕분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제 직장 상사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갓 입사한 제게는 당시 저희 부서 과장님이던 아주버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일도 잘하시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인성이 정말 최고셨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아주버님을 잘 따랐어요.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한때 저는 그런 아주버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버님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알기론 당시에 아주버님은 결혼 5년 차로 4살짜리 아이까지 있었는데 제게 남다른 눈길을 주시는 게 보였거든요. 회사 상사로서 아직 업무가 익숙치 않은 부하 직원을 잘 가르쳐 주시는 건 그렇다 치지만 유독 저한테는 일 외적으로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관심을 쏟으셨어요. 심지어 저희 아빠 장례식 때는 마치 제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도맡아서 장례 일 자체를 도와주셨죠.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외동딸인 저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엄마는 엄마대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을 쉽게 보낼 수가 없어서 거의 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요.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이런저런 서류를 내보이며 설명을 해댔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회사에 연락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부친상을 당해서 회사에 나갈 수 없다고요.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묻는데 아주버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이정아 씨, 괜찮아요? 별것도 아닌 괜찮냐는 말 한마디에 순간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았거든요. 괜찮냐는 말 때문이었는지 아주버님의 따뜻한 목소리 때문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 몇 시간 동안 꾹꾹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꺽대고 울면서 전화 통화를 했죠. 안 괜찮아요. 과장님, 정말 안 괜찮다고요. 저도 아직은 아빠 죽음이 실감이 나질 않는데 병원이고 장례 업체고 다들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기만 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묻냐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버님은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물으시더니 전화를 끊고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대신해 병원과 장례 업체를 상대해 주셨죠. 장례 일정과 사망진단서 발급 등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데 아주버님이 도움을 주셔서 장례식은 별 탈 없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경황이 없어 부모님 지인분들께 연락을 못해서 그랬는지 저희 장례식장에만 화환 하나 없이 썰렁한 거예요.
그걸 본 아주버님이 업체에 전화해 회사 이름으로 화환을 놓아주시고 약국을 하는 자기 동생,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 이름으로도 화환을 놓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 지인분들께 대신 연락해 주시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가셨죠. 퇴근 시간이 지나자 저희 회사 사람들도 조문을 오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친인척들과 부모님 지인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주셔서 조문객들로 북적이게 되었어요. 다음 날도 아주버님은 회사 업무를 마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와주셨어요. 심지어 제 남편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발인을 앞두고 빈소는 어떻게 할 건지, 입관을 앞두고 처리해야 할 서류 문제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장례 업체에서는 아주버님이 제 남편인 줄 알 정도로 세심하게 도움을 주셨죠. 그렇게 발인까지 마치고 무사히 장례가 끝이 났어요.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뒤에도 한동안 아주버님은 업무적으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부남인 아주버님과 제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었죠. 그동안 사람 좋고 일 잘하기로 유명했던 아주버님은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순식간에 파렴치한 인간으로 둔갑되었고 저 역시 남의 가정을 흔드는 못된 년이 되어버렸어요. 아주버님도 저도 직장 내에서 왕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제게 밤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급기야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과장님이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저 과장님한테 관심 없어요. 저희 아빠 장례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저한테 과장님은 남자로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모님이랑 아이도 생각하셔야죠. 과장님이 이러시지 않아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라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오해예요. 내가 왜 정아 씨를 이성으로 봐요? 내 인생의 여자는 내 아내 한 사람뿐이라고요. 내가 정아 씨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솔직히 맞아요. 그런데 나랑 뭘 어째보자고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정아 씨한테 접근한 건 내 동생 때문이에요. 그때 장례식장에서도 봤죠? 정색을 하며 말을 이어가는 아주버님을 보니 정말 이성적인 관심이 있어서 잘해주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창피하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저 혼자 김칫국을 마신 것 같았거든요. 실은 내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예요. 진작부터 내 동생이랑 만날 자리를 주선해주고 싶었는데 정아 씨가 불신상을 당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불륜 소문까지 나는 바람에 완전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았네요. 혹시 정아 씨만 괜찮다면 내 동생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내 동생이지만 정말 괜찮은 녀석이거든요. 아주버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마치 제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곤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주버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저를 처음 본 건 아주버님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대요. 당시 저는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이라 모든 게 서먹하기만 했고 회사 사람들이랑 단체로 몰려간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그 집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저를 보고는 자기 형한테 저 좀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다나 봐요. 아주버님이 유독 저한테 잘해주셨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신분을 쌓아놓고 자연스럽게
동생과 소개팅을 시켜줄 요량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연이은 헛소문에 상황이 묘해지고 만 거였죠. 책상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이게 헛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아니라 그 동생과 만나는 사이라면 왜 그렇게 아주버님이 제게 잘 해줬는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주 주말 저는 아주버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장례식 때 화환도 보내주시고 일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인사차 식사 대접이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겸사겸사 잘 됐다 생각했죠. 그리고 회사 사람들 눈을 돌리기에도 안성맞춤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막상 남편을 만나보니 내가 이 남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생각은 싹 사라지고 그냥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 건지 사람이 참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더라고요. 게다가 목소리도 그렇고 행동도 차분해서 같이 있는 내내 굉장히 편했어요. 한동안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의 차분한 성격에 더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남편은 차로 집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는데 집 앞에 도착해서는 제게 쇼핑백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배우자랑 사별한 순간이래요. 어머님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남편이 건넨 쇼핑백에는 저희 엄마를 위한 영양제가 들어있었어요. 제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엄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소개팅한 남자가 저보다 낫다 싶더군요. 그날 소개팅을 한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곤 했어요. 딱히 사귀자는 말은 없었지만 여느 연인들의 데이트랑 다를 게 없었죠. 그리고 남편과 만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회사 내에 퍼져있던 아주버님과 저의 불순한 소문은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로비로 찾아온 걸 다른 직원들이 목격하게 됐거든요. 그 남자가 아주버님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연스레 오해는 풀리고 만 거죠. 이후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딱히 사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너무 당연하게 손도 잡고 키스도 하고 여행도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처음 형님을 보게 되었어요. 조카는 가끔 남편이 데이트할 때 데리고 나와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형님은 처음 만나는 거였죠. 입고 있는 옷도 하늘하늘하고 목소리도 간드러지는 게 누가 봐도 천상 여자 같았어요. 아주버님과는 국민학교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본 자리였는데도 형님은 저를 마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물론 그게 다 속셈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만요. 동서, 초면에 동서라고 부르는 건 실례인가? 아니, 그래도 어차피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괜찮겠지? 앞으로 친해지려면 호칭부터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동서, 혹시 몸은 어디 아픈 데 없어?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나 당뇨 있으신 분은? 뜬금없는 질문에 멍한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형님이 명함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나 이래봬도
실력 있는 보험 설계사야. 어머님이랑 도련님 보험도 다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서도 앞으로 보험은 나한테 드는 거다? 형님한테는 손 아래 동서가 들어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잠재적 고객이 하나 늘었다는 개념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그런 생각은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착착 현실이 되어갔죠. 저를 비롯해 저희 엄마까지 형님 소개로 보험을 들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게 불편했는데 엄마는 기왕 드는 거 아는 사람한테 하면 더 좋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보험금 탈 일 생기면 보험 설계사 통해서 하게 될 텐데 번거롭지 않고 차라리 잘 됐지 뭘 그래? 남보다는 가족이 잘 챙겨주겠지. 그래도 난 좀 불편해. 꼭 우리 살림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형님이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알아? 내 친구들만 봐도 아는 지인한테 보험 드니까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더라고.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러는데 결혼한 후에는 더 얼마나 들들 볶으려는지. 불길한 예감은 꼭 들어맞는다고. 이런 제 걱정은 금세 현실이 되었어요. 형님은 툭 하면 보험 상품을 들고 와서는 죽는 소리를 하곤 했거든요. 이달 실적이 저조해서 이러다가는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는 둥. 아주버님 월급으로는 애 키우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둥. 꼭 사람 쉬는 날만 되면 찾아와서 강매를 하곤 했어요. 제 남편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이 넘는데 저한테까지 끝도 없이 바라니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신혼부부의 한 달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돼요? 물론 보험이라는 게 미래를 생각해서 들어두는 거라지만 이런 식이면 현재를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해 보험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정말 필요한 보험 몇 가지를 빼고는 해약을 하기로 한 거죠. 남편은 형수님이랑 연관된 거라서 선뜻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형수님이 아시면 서운해하실 텐데 꼭 이래야겠어. 안 그래도 매번 할당량 못 채웠다고 걱정하시는데 우리까지 이러면 많이 곤란하실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다른 지출을 좀 줄이자. 다른 지출 뭐. 우리가 보험료 외에 사치하는 게 있기나 해? 형님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보험 몇 개 해약하는 걸로 영업 실적이 휘청거릴 정도라면 형님도 그 일 그만두는 게 맞지 않아? 내가 꼭 보험료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야. 요즘은 보험도 옛날처럼 아줌마들 친목으로 두리뭉실 계약 따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 보험 설계사들도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는데. 그런데 형님을 봐. 계약 따내는 것만 열중하지. 막상 그 보험에 대해 물어보면 아는 게 뭐 있냐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지출을 해? 앞으로는 또 힘들 때마다 보험 들어달라고 안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나 임신했다는 말 듣고 바로 그 말부터 하더라. 요즘은 애들 앞으로 치과보험이랑 상해보험 드는 건 기본이라고. 내가 그 말 듣는데 정말 소름이 다 끼쳤다고. 암튼 당신은 모른 척해. 형님이 뭐라고 따지면 나하고 얘기하라고 그러라고. 결국 저는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그동안 드러났던 보험 상품을 대폭 정리했어요. 그러자 그날 밤 형님이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동서, 사람이 왜 이래? 아니, 보험을 해약할 거면 나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형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보험사에 가서 상담해보니까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들었던 보험들이 중복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보험사에서 묻더라고요. 설계사가 이런 정리도 않고 상품을 권했냐고요. 아니, 남도 그 정도는 얘기해주는 거 어쩜 형님은
지금까지 보험 들라는 소리만 하고 상품 정리해줄 생각은 왜 안 하셨대요? 어머, 내가 뭘 정리를 안 해줘. 기왕 보장 받을 거 크게 받으라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 그게 서운했으면 나한테 말했으면 되잖아. 그걸 꼭 회사까지 가서 내 얼굴 팔리게 다른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그깟 돈 몇 푼에 가족끼리 이래도 되는 거냐고. 몇 푼 안 되는 돈이요? 형님, 솔직히 저희요. 매달 내는 보험료 너무 부담돼요. 아직 집도 없이 전세 사는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내는 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는 보험 가지고 우리 그 일 닥달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그날 형님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혼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던 시동생이 결혼하고는 아내 치마폭에 쌓여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자 꽤나 속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저희 집을 나서면서도 꿍얼꿍얼 그러시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진작부터 이 결혼 반대했던 건데 여우 같은 게 집에 들어와서는 손윗사람도 몰라보고 집안 분위기 흐리고 있어. 열받아. 그동안 제 앞에서 살살 웃어가며 달콤한 말만 쏟아내던 형님은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머님 옆에 착 달라붙어서는 얼마나 이간질을 하는지. 정말 손이 형님만 아니면 주먹으로 몇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제가 출산을 했을 때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버님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형님이 저희 딸을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어쩌면 아기가 동서를 꼭 닮았네. 원래 딸은 아빠를 닮아야 잘 산다고 하는데 이마 툭 튀어나온 거랑 요 볼에 심술 붙은 게 딱 동서 판박이다. 도련님,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딸 성형수술 시켜주려면. 그지 여보? 형님의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들 당황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나서서 형님 말을 막았죠. 무슨 소리야. 재수씨 닮아서 피부도 하얗고 속눈썹도 이렇게 긴데 얼마나 예뻐. 그리고 애들은 자라면서 수시로 얼굴이 변한다고. 벌써부터 성형수술 운운할 일이 아니란 소리야.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본 아기 중에 제일 예쁘기만 하구만. 재수씨, 수고 많았어요. 아주버님은 출산 선물과 돈봉투를 건네시곤 서둘러 형님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진짜 아주버님만 아니면 고무장갑 끼고 옥상에 올라가 한판 붙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후로도 형님과 저는 좀처럼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 애들 앞에서는 전처럼 말다툼을 하거나 으르렁거리는 일은 많이 줄었죠.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조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저희 딸은 3살이 되었어요. 집안 살림하랴, 애 키우랴, 직장 생활까지 하려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지만 그나마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신 덕분에 버텨나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캔맥주를 사들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카메라까지 들고 계신 걸 보니 어디 나갔다 오시는 길인가 싶었죠. 저희 아주버님이 대학 때 사진 동아리였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출사를 나갔다 오는 길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출사 나갔다 오는 길이세요? 와, 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죠? 그 유명한 빨간 딱지 카메라.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사진 찍었습니다. 얼마나 찍어댔는지 필름 한 통을 거의 다 찍었네요. 아주버님은 좋은 사진을 찍었다고 했지만 표정은 무척이나 착잡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는 말을 걸기 힘들더라고요. 남편과
캔맥주 몇 개를 마신 아주버님은 식사도 안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형님이 일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모르긴 해도 그날 아주버님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남편을 통해 아주버님이 이혼을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왜?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대? 얼마 전에 아주버님 우리 집에 오셨을 때도 표정이 안 좋았잖아. 요즘 회사에서도 소화가 안 된다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자기가 좀 물어보지 그랬어. 아무리 형제간이라지만 부부 사이 문제인데 내가 낄 수 있나. 그리고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이혼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해보는 것 같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심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은 형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곁에서 수년간 지켜본 아주버님은 절대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주버님이 급성 골수 백혈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주버님은 병원에 입원하는 날까지도 당신 몸 걱정보다는 가족들 걱정이 우선이었어요. 다들 표정이 왜 그래? 항암 치료 잘 받고 금방 퇴원할 거니까 퇴원 파티 할 생각들이나 하라고. 재수씨, 나 없다고 김 과장이 야근시키면 당장 나한테 전화해요. 내가 한 소리 해줄 테니까. 알았죠? 네, 꼭 완쾌하셔서 회사로 돌아오세요. 아주버님 없으면 저 회사에서 끈떨어진 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아주버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1차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무균실에서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이 울먹이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남편 혼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가보니 이미 아주버님은 세상을 떠나신 후더라고요. 세균 감염으로 폐혈증 쇼크가 왔는데 결국 회복을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저는 아침 일찍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형님은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고 남편은 하루 사이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마치 꿈처럼 아득하기만 했어요. 입원하던 날 퇴원 파티 준비를 하라며 환하게 웃던 아주버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입원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일주일 남짓이었어요. 황망한 상황 앞에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저희 부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자꾸 아주버님이 금방이라도 달려 들어오실 것만 같아서 기분이 묘했어요. 제 친정아빠 장례를 도와주시던 그 모습도 떠오르고 회사에서 엉뚱한 오해로 사람들 밑방아에 오르내릴 때에도 어떻게든 자기 동생과 이어주려고 노력하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아주버님과 이별을 하는 게 힘이 드는데 형님은 오죽할까 싶어 장례식장 안쪽에 마련된 방으로 형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들리는 형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괜찮아. 링겨 맞고 나니까 몸이 한결 나아졌어. 이 인간이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렇게 이혼하자고 했었나 봐. 그때 이혼했어 봐. 보험금도 한 푼 못 받고 끝낼 뻔했잖아. 참고 살길 잘했지 뭐. 보험금 신청은 일단 장례 끝나고 하려고. 괜히 서두르면 시집 식구들 눈치도 보이고 골치 아파. 암튼 일단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생각 좀 해보려고. 급할 거 없잖아.
어차피 수익자는 나로 돼 있는데. 남편이 죽은 지 채 하루도 안 됐는데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도무지 형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날 형님의 행동은 앞으로 이어질 말도 안 되는 짓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형님이 조카를 데리고 시댁으로 온 거예요. 말로는 남편이랑 살던 집에서 지내는 게 무서워서 그런다고 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의심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조카가 학교에 간 사이 형님이 편지 한 장만 딸랑 남겨둔 채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편지에는 자기는 자기 인생 살아야겠으니 이 집 씨는 놔두고 간다고 써있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바꿔서 연락이 안 되고 직장도 이미 그만둔 터라 연락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큰아들을 잃고 며느리까지 집을 나가자 어머님은 결국 몸져 누우셨어요. 형님의 편지를 제일 먼저 발견했던 조카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걸 알고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 할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릿저릿하더라고요. 형님이 형편없는 인간인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어떻게 지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을 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뭐? 은별이를 우리가 맡아서 키우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 엄마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은별이를 키워? 남편 죽자마자 집 정리하고 자식까지 버리고 나간 여자가 애 키우겠다고 돌아오겠어?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본가에 들어왔던 게 뻔한데? 여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 형을 생각해서라도 은별이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자기도 은별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자. 세상을 떠난 형과 집 나간 형수 대신 조카를 보살피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신도 없었어요. 우리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 마당에 초등학생 조카까지 어떻게 떠맡아요. 게다가 애 교육비가 한두 푼 드나요? 집 처분한 돈도 형님이 들고 떠난 마당에 무슨 돈으로 조카를 키우냐고요. 그 일로 우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말다툼도 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었으니까요. 나라고 은별이 불쌍한 거 몰라서 이러겠어. 하지만 자신이 없는 걸 어떡해. 우리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전전긍긍인데 어떻게 남의 자식까지 키워. 혹시라도 애가 잘못되면 그땐 어쩌려고. 난 못해. 난 절대로 못해. 왜 시작도 하기 전에 잘못될 걸 걱정해. 우리 지우한테 하듯이 똑같이 키우면 되잖아. 형 세상 떠나고 형수님까지 집 나간 마당에 어떻게 애를 어머니 손에 맡기니. 70 넘은 어머니가 무슨 수로 애를 키우겠냐고. 당신 힘든 건 알지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은별이 우리가 키우자. 응?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도 무릅쓰고 결국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70이 넘은 어머님이 조카를 맡게 되셨죠. 그런데 그게 참, 안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랑 은별이가 사는 걸 보니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왔다고 방에서 달려나와 내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걸 보니 왜 그렇게 울컥하든지. 천진난만하게 나를 보고 웃는 이 아이를 절대로 못 키우겠다고 반대했던 제가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정을 때려고 끝까지 아이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그런 제게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작은 엄마, 나 작은 엄마 집에 가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지우도 잘 데리고 놀 수 있어요.
반찬 투정도 안 할게요. 네? 작은 엄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고 조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된다 생각했지만 그 말에 목구멍이 걸린 채 좀처럼 나오지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맨날 우리 엄마 욕만 해요. 나도 엄마랑 같이 나가버리래요. 이제 우리 집도 없는데, 엄마도 없는데, 작은 엄마, 나 좀 데려가줘요. 도대체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한창 부모 사랑받으며 응석이나 부려야 할 나이에 자기가 살 곳을 걱정해야 하는 건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항복을 하고 말았죠. 그래, 은별이 작은 엄마랑 같이 살자. 지우랑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랑 다 같이 살자. 그러니까 울지 마. 그제야 조카는 소리내서 엉엉 울더라고요.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이는 조카를 끌어안고 한참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부부는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조카는 저희 집 근처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죠. 아이를 둘씩이나 돌보면서 회사 일까지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조카가 방과 후에 불 꺼진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게 싫었어요.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은 후라서 한동안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조카는 겉으로는 전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았지만 혹시 몰라서 아동 심리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해 결정한 거였죠. 시작을 안 하면 모를까 기왕 조카를 키우게 된 이상 내 자식처럼 사랑을 듬뿍 주고 키우고 싶어서 조카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간식도 가급적이면 직접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이 됐는지 조카는 처음 우리 집에 왔던 시점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조카의 상담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 더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조카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지났고 제 생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케이크를 앞에 두고 초를 끄려는데 조카가 제 방에서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살아생전에 사용하시던 거였는데 용케도 조카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작은 엄마,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예쁘게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조카는 고사리 손으로 연신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거 아빠 카메라구나. 근데 그걸 은별이가 가지고 있었어? 네, 아빠가 입원하기 전에 나한테 줬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진이 있으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작은 아빠 주라고요. 그런데 남은 필름은 내가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작은 엄마가 카메라 좀 봐도 되니? 조카는 얼른 카메라를 제게 내밀었어요. 카메라를 받아보니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좋은 사진 많이 찍었다던 그날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 사진이 뭔가 싶어 다음날 바로 근처 사진점에 이날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진을 찾아와야 한다는 걸 깜빡 잊었지 뭐예요. 애 둘을 키우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거든요. 사진점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사진을 찾으러 사진점에 갔는데 막 인화된 사진을 보려는 찰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 형님이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라고 자기 자식을 찾으려고 전화를 했나 보다 했죠. 그런데 동서는 알고 있었지? 은별이 아빠 보험금 수익자 바뀐 거. 내가 진짜 이놈의 인간. 죽어서도 날 엿먹이려나 본데 나 그냥 안 넘어가. 동서도 알다시피
그 보험 내가 들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보험금도 내가 받아야지. 길게 말할 거 없고 서방님한테 전해. 보험금 손댈 생각 하지 말라고. 형님, 그 말 하려고 전화했어요? 자기 자식이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런 건 하나도 걱정 안 되고, 남편 사망보험금 우리가 가질까봐 그게 걱정돼서 전화한 거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보험금이요? 그게 그렇게 탐나면 직접 내 남편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하세요. 나한테 전화해서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손에 들린 사진을 보니 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찍은 사진 속에 형님의 외도 사진이 담겨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랑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쓴 걸로 보이는 공증각서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 각서에는 형님의 외도 사실 시인은 물론 그동안 아주버님 몰래 억대 빚을 진 사실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형님은 은별이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집과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죠. 두 분이 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것 같더라고요. 입원을 앞두고 왜 카메라를 은별이한테 맡겼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사진을 본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보는 터라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보험사에 찾아가 문의를 했더니 아주버님이 모든 보험의 수익자를 제 남편 앞으로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길길이 날뛰었던 거고요. 형님이 계속 보험사에서 일을 했더라면 진작 수익자가 변경된 걸 알았겠지만 일을 그만둔 터라 그러지 못했던 게 신의 한 수였죠. 얼마 뒤 형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웃는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살살 구슬려서 보험금을 받아낼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이미 사진을 통해 형님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버린 우리 부부는 그 꼼수에 넘어갈 리가 없었어요. 보험금 달라고 온 거면 돌아가세요. 자식도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무슨 염치로 우리 형 사망보험금에 눈독을 들입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이랑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라고요. 아니, 내가 남의 돈 받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계약하고 내가 돈 낸 내 남편 보험금 받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막말로 내가 남편을 죽이기로 했어. 딸 살림을 차리기로 했어.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식 잃은 어머님한테 손주라도 남겨드리고 나온 건데 칭찬은 못할 망정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암튼 난 내 몫의 보험금은 받아야겠으니까 잔소리 말고 돈 내놔요. 보험금 수령해갔다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시치미 뗄 생각 말라고. 그러자 남편은 보란듯이 형님 앞에 사진을 뿌렸어요. 사진을 본 형님은 마치 죽은 남편을 다시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거면 됐습니까? 그쪽이 왜 우리 형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이해가 가냐고요. 은별이는 우리가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애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미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그쪽한테 없으니까 엄한 짓 하지 말라고요. 혹시라도 애 앞에 나타났다간 그쪽이 들고 간 집 한 돈까지 소송을 통해서라도 뺏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결국 형님은 남편 손에 이끌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다만 몇 푼이라도 달라고 끝까지 애원하는 걸 보니 인간이 돈에 눈이 멀면 저렇게 처참하게 변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도 형님은 제게 전화해서 남편 좀 설득해달라고 떼를 썼지만 제가 그 말을 들어줄 리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때 남편이 받은 아주버님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는 은별이 앞으로 예금을 들어두었어요. 그 돈은 은별이가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은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인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 은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달이면 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처음엔 저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던 녀석이 지금은 엄마라고 부르고 산답니다. 아주버님을 닮아서 그런가 속이 어찌나 깊은지 지금은 은별이 없이는 못 살 것 같네요. 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부부의 자식이 된 은별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